금융을 저희가 전통산업으로만 생각하는데 네. 그런 쪽 생각하지 마시고 새로운 이제 금융 비즈니스까지 감안한다면은 올해는 제가 봤을 때 이제 금융업 쪽에서 크게 치고 나갈 수 있다. 금융업 혼자 갖고 얘기가 되는 게 아니라 플랫폼하고 게임하고 같이 그다음에 코인까지 세 개가 같이 들어가고 지금 몰려 있습니다. 핵심은요, 코인의 규제 완화거든요. 그럼 코인 시장의 파이가 커지잖아요. 메타라든지 구글, 아마존 이런 회사들 자체 코인을 무조건 받아요. 그래야 자기의 어떤 비즈니스 왕국을 건설할 수가 있거든요. 이 추진하는 과정에서 가장 큰 역할을 하는 데가 플랫폼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게임 회사에도 마찬가지로 이쪽 코인 쪽에 몰빵이 돼 있습니다. 거기에 결제 시스템을 도와주고 자본을 조달해주고 실물 ETF를 만들어 해주는 데가 결국 금융계거든요. 그래서 저는 본다면 여기가 지금 한패거리다. 아마 코인 시장의 규제 완화가 거기까지 파급될 거로 저는 지금 일단 보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글로벌 인터뷰 그레너리 투자자문 이완수 대표 함께 할게요.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대표님 요새 방송 활동 되게 많이 하시던데요. 이 연준 얘기가 나오면은 다들 전화를 하세요. 일단 연준 좀 방향 좀 짚어달라고 매크로. 어때요? 연준이 방향을 지난주에 보니까 반토막으로 뚝 잘랐던데. 네. 사실 저는 이제 추세가 좀 전환할 수 있는 그런 큰 변수다. 추세? 어떤 추세요? 이제 주식시장에 전반적으로 지금 현재까지 보시면은, 지금 지난주 차트도 잠깐 보시면은 제가 이제 지표가 갖고 나왔는데, 다 파란색이에요. 그쵸. 시겁해요. 러셀 2000도 그렇고, 필라델피아 지수도 그렇고 되게 크게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행히 금요일 날, 11월 PC 지수가 그래도 좀 안정적으로 나오면서 시장이 잠깐 이게 반등을 했거든요. 그리고 업종별로 보면은, 트럼프가 그동안 계속 관련주였던 테슬라라든지 코인, 금융, 리츠, 산업재가 좀 많이 급락을 했고요. 반대로 그동안, 트럼프 때문에 조금 이제 손해가 볼 것 같다라고 했던 전기차라든지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들이 되게 급상승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럼 당장 일주일 보고서는 이게 말이 되느냐 그러는데, 좀 이따 좀 자세히 설명드리겠지만은, 저희가 계속 추세를 제가 봤던 게 경기 연착륙이라는 게 가장 중요했고요. 그 다음에, 2025년도에도 기준금리 인하가 계속 이어질 수 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4분기 가이던스 상향 기대감 이렇게 있는데 두 번째 이제 향후에 이제 그 통화 완화 정책 부분이 있잖아요. 이 부분에서 좀 균열이 가는데 이게 그냥 우리가 단순하게 그냥 재정 정책이 있고 통화 정책이 있으니까 통화 정책이 조금 그냥 밀린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때문에 현재까지 한 2달 동안 계속 주가가 지금 계속 상승세를 이어왔잖아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자기는 여론조사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주가가 오르고 코인 가격이 오르면 자기는 더 만족한다 할 정도로 그 다음에 행정부 수반들을 보면 상무장관, 재무부 장관 거기다가 무역대표부, SEC, 수장까지 다들 지금 금융인들로 채워놨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금융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기대감이 커갖고, 당연히 트럼프 행정부가 갖고 있을 그 좋은 면과 나쁜 면이 다 있었는데, 안 좋은 면이, 부정적인 면이 있었는데, 여태까지는 계속 좋은 면만 갖고 왔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을, 어떻게 보면 이제 연준 파월 의장이 아니다, 정신 차려라, 시장아. 거의 이런 분위기로 찬물을 끼얹는 게 됐거든요. 그래서 그걸 조금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약간 균열이 생겼지만은 여기 이제 S&P 차트 한번 보시면은 빨간색 2개 세게 지금 나왔다가 지금 이 초록색으로 지금 시장을 약간 메꿔주기 시작했거든요. 그 다음에 나스닥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동안 장이 워낙 강했기 때문에 브레이크를 세게 밟아도 그거에 따라서 이제 밀려갈 수는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요 정도로 이제 PC 지수가 20일 날 안정적으로 나왔다 그러면은, 다시 이제 나스닥은 한 2만 선, 그 다음에, S&P는 다시 6천 선 정도는 충분히 다시 한번 상승을 회복을 해준 다음에, 그 다음에 시장이, 이제 전반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이제 트럼프 행정부에 대한 재평가 기간, 제가 계속 그 말씀드리죠. 연말까지 산타랠리를 즐기시고, 그 다음에, 이제 트럼프 행정부가 시작되면 시장이 냉철해질 수 있다. 왜냐하면 그때부터는 진짜 이 행정부가 이 정책적인 측면에서 과연 효과가 나타나는지, 우리가 얘기했듯이 인플레이션이 완화되고 재정 적자가 축소되면서 달러도 약세로 돌고 다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과연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나오는지, 규제 완화에 따라서 성과도 나오고 있는지 이런 부분을 지켜볼 수 있는 시간으로 바뀌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 부분을
이 파월 의장이 정확하게 짚어주지 않았나. 저는 이제 지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네. 자, 그럼 그 사이에 이제 시장의 변화가 좀 생기긴 했는데 그동안 올랐던 지수가 지난주에는 약간 출렁임이 있긴 했어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제가 만약에 이제 지난주에는 PC 지수가 사실 안정적으로 안 나왔으면은 네. 시장이 계속 밀렸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 PC 지수가 잠깐 그 시장 타이밍을 좀 막아놓은 것 같고요. 네. 이번 주 이제 크리스마스 해봤자 오늘 내일이거든요. 내일은 네. 또 이제 오전장만 열리잖아요. 그쵸. 지나고 나면은 이제 산타날에 대한 기대감은 일단은 사라질 것 같고요. 그 다음에 1월 달은 본격적으로 이제 트럼프 행정부에 대한 얘기가 나올 것 같은데, 제가 이제 요 뉴스 한 두 개 지금 딱 보시면은 이렇게 됐습니다. 뭐 제롬 파웰 이 보여줬다. 도널드 트럼프한테 누가 보스인지. 아까는 이제 계속 일론 머스크하고 DJ 벤스 얘기를 했잖아요. 네. 뭐 트럼프 대통령이 여기도 치고 저기도 치는 것 같아요. 그쵸. 지금 근데 지금 분위기는 파월 의장이 되게 강하게 어필을 했다. 그리고 앞으로 이제 파웰의 페드가 앞으로는 가만히 있지 않을 거다. 그러니까 쉽게 해서 뭐냐면 계속 트럼프 대통령은 자기가 당선이 되면은 연준이 필요 없다고 계속 얘기를 했어요. 네. 모든 실물 경제에 본인이 다 개입해서 인플레이션도 낮추고 다 모든 걸 낮춰놓으면 너희들 그냥 금리만 내려라. 괜히 통화량을 갖고 통화 정책을 해갖고 시장을 시끄럽게 만들지 말라. 이렇게 네.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파월 의장은 가만히 있다가 이제는 시작될 때쯤 되니까 아니다. 미국의 경제라는 것은 본인만 갖고 되는 게 아니라 통화 정책이라는 게 분명히 필요한 거고 거기에 맞춰 갖고 안정적인 성장을 추구할 수 있는 게 분명히 자기들 쪽에서 나와야 된다라고 이미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지금 어떻게 나왔냐면은 제가 이제 요 점도표하고 2025년도 전망치를 갖고 나왔어요. 네. 그러니까 뭐 19명의 의원 중에서 12명이 투표를 했는데 10명이 아니 19명 위원이 투표를 했는데 네. 10명이 보니까 거의 3.9%에 딱 몰려버린 거죠. 그러니까 지난번 9월 달에는 2025년도를 전망했을 때 3.4%를 잡아줬거든요. 네. 그렇다고 보면은 겨우 이제 기준금리 인하가 4번에서 2번으로 줄어들었는데 그 이유가 뭐냐? 이 파월 의장이 여기에서 얘기를 해줬어요. 그 인터뷰에서 뭐라고 했냐면 연준 위원들은 추가적인 금리 인하, 기준금리 인하 시 인플레이션의 상승이 우려된다. 그러니까 여기서 더 내렸다가는 이제 인플레이션 올라갈 것 같다. 네. 그 이유가 뭐냐면 트럼프 관세 인상에서 나오는 인플레이션 영향은 시간을 두고 신중히 평가해야 된다. 그러면서 결국 2025년도 연준 경기 전망치를 보면 여기 이제 표에 보시면 우측에 뭐 GDP도 사실 뭐 크게 바뀐 게 없어요. 2.1%로 좀 더 올렸어요. GDP 네. 성장률 2020. 실업률도 뭐 기존에 4.4%에서 4.3%도 낮췄어요. 여기까지는 괜찮거든요. 근데 네. PCE 지수를 보면은 2.1에서 2.5%로 높여버리고요. 그다음에 근원 PCE도 2.2에서 2.5% 높였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트럼프의 어떤 그 정책대로 간다 그러면은 연준이 봤을 때는 이건 인플레이션을 높이는 방법으로 딱 보인다 자기들은. 이렇다고 보면은 지금 당장 기준금리를 계속 낮추면 안 되고 일단은 정책을 지켜본 후에 하반기가 됐든 아니면은 더 낮게 인플레이션이 유지가 된다 그러면은 최소한 정책적 효과를 지켜본 다음에 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시장이 밀릴 수밖에 없죠. 그리고 여태까지 계속 이 트럼프의 어떤 규제 완화라든지 뭐 경제 정책이라든지 이런 걸 보고 달려왔던 시장이 이게 아니구나. 이제 다시 이제 되돌아보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파월 의장도 자기는 뭐 2025년까지 2026년 5월이죠. 이때까지 임기가 남아 있으니까 자기는 연준이 해야 될 정책을 다 하겠다는 거죠, 지금. 여기까지 나고 그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코인 시장까지 또 얘기를 해줬어요. 코인 네. 시장에서도 뭐라고 했냐면은 자기가 봤을 때는 비트코인을 보유할 계획이 없다, 연준은. 그 다음에 이를 위해 제도적 변경을 추진할 생각도 없다. 네. 그러니까 쉽게 해서 지금 트럼프 행정부는 행정부 재무부가 지금 비트코인을 이제 보유해갖고 그 국가 전략적 자산으로 비출하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 그것을 받아내려면은 어떻게 보면 의회 승인을 받아야 돼요. 그렇죠. 그 돈을 그냥 자기 마음대로 어디다 빼갖고 발행할 수도 없거든요. 네. 그러려면 결국 연준한테 또 통화 발행을 또 의뢰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제가 봤을 때 이제 이렇게 보면 비트코인 국가적 전략적 자산 추구 이것도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아무리 국회에서 이것을 승인한다 해준다 하더라도 공화당이 그러면 과연 다 모두가 이것을 승인해 줄 수 있을까? 뭐 민주당은 당연히 지금 반대일 거고요.
이렇게 보면은 이것도 안 될 것 같은데 그러면은 결국 남아 있는 것은 이제 코인 시장의 이제 규제 하나밖에 또 안 남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날 또 코인 시장도 되게 크게 흔들렸어요. 코인 시장이 흔들리면은 금융주가 같이 흔들립니다. 뭐 블랙록이라든지 뭐 소파이 테크놀로지 다 지금 보면은 그 코인 실물 ETF 만들었다던가 아니면은 그쪽에 코인 결제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지금 계속 주가가 지금 같이 상승하고 있는데 그 부분도 사실 또 갑자기 깨져버린 거죠. 네. 그래서 시장이 이렇게 본다 그러면은 저희가 이제 계속 트럼프 행정부의 좋은 면만 기대감을 갖고 지금 달려왔던 측면들이 이제는 다시 이제 냉철하게 시장을 다시 한번 봐야 되는 또 재평가되는 시간이 이제 다가왔다. 저는 이렇게 좀 보고요. 그래서 제가 계속 1월 달쯤 되면은 아마 이 시장이 다시 재평가를 하지 않겠느냐. 근데 물론 저는 현재 어떤 수급이라든지 전반적인 펀드멘탈 이런 걸 본다면은 급락이라든지 지속적인 하락 조정보다는 아마 횡보 조정이 맞지 않겠느냐. 그럼 당분간 시장이 조금 옆으로 좀 관망세를 좀 취하면서 좀 지켜보는 타이밍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정책적 효과가 나타나야 그래야 하반기 때 시장이 방향성을 잡을 것 같고 뭐 괜찮다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M7을 중심으로 또 시장이 강하게 끌고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네. 그 당분간이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트럼프의 그 취임하고 나서의 움직임은 좀 초반에 뭔가 또 다양한 발언들이 그렇죠.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그때 다시 좀 시장이 뜨거워질 수 있다. 흔들린다고요? 네. 뜨거워진다는 게 아니라? 저는 이제 1분기 때 일단 흔들리고 그다음에 그 효과가 어느 정도 시장에서 평가가 돼야 되죠. 괜찮은 방향으로 간다. 네. 얘기한 대로 인플레이션도 좀 떨어지고 재정도 좀 축소가 되고 규제 완화도 되면서 기업들의 활력을 얻고 있다라는 얘기가 되면은 그때는 좀 더 이제 활성화됐을 것 같죠. 그래서 저는 그런 측면들을 계속 시장을 살펴보면서 그 이제 조정 기간 중에 저는 저가 매수를 하는 게 훨씬 낫지 않겠느냐. 굳이 이제 급하게 뭐 처음부터 계속 이 시장이 이게 리니어하게 쭉 간다. 그렇게 끌고 갈 필요 없다. 저는 이렇게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지금 점도표 내용도 그렇고 지난주에 그 파월 의장의 발언도 그렇고 시장이 단기적으로 출렁임을 만들고 나서 다행히도 이제 금요일에 발표됐었던 PC 데이터를 보고 시장을 좀 안정세를 찾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향후 상당 기간은 좀 횡보를 보일 수도 있다. 예, 그러나 추세가 우리는 일단 하나가 균열이 같다. 저는 이렇게 좀 보여져요. 그럼에도 우리는 네. 계속해서 매수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기회는 된다. 저는 충분하다고 볼 것 같아요. 예. 자, 데이터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국채 수익률의 정상화가 진행된다라고 하는데 네. 요 정상화가 지금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른 거죠? 일단은 궤도에 올랐다. 12월 초에서는 이미 궤도에 아예 올랐다. 정상화가 된 겁니까? 예, 그래서 이번에 사실 그 기준금리가 내려갈 때 다들 뭐 10년물 국채도 내려가고 뭐 다 금리가 내려가면서 가격이 좀 올라가야 되는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시장이 또 그렇게 안 움직였어요. 반대로 금리는 내린다고 그러는데 수익률은 다 올라가 버리는 그것도 단기물 중기물, 장기물들이 다 똑같이 올라가 버렸어요. 네. 차트 한번 보시면은 제가 이 빨간 선을 딱 그어놓고 이게 12월 한 첫째 주라고 보시면 돼요. 검은색이 2년물, 그 다음에 오렌지색이 10년물, 그 다음에 하늘색이 30년물이에요. 딱 정별이 됐습니다. 그 이전 보시면은 계속 장단기 금리가 역전이 돼 있었거든요. 그게 2022년도 7월 달부터 그 현상이 나타났어요. 왜냐하면 그때부터 이미 미국의 경기가 침체로 간다는 얘기가 계속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계속 지금 시간이 지나면서 보니까 결국은 3분기 GDP 발표를 해보니까 1분기 한 1.4%, 2분기 3.0%, 3분기 2.8%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연준도 이제 한 2024년도로 이제 2.4%로 끝날 거다. 이미 이렇게 상향 조정을 해줬고요. IMF도 2.8%로 전망치를 내줬단 말이에요. 그리고 내년도 전망치 이렇게 나쁜 편은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시장에서 결국 그러면 미국 경기는 이제 침체가 아니구나. 골디락스라든지 아니면 연착륙이라든지 우리가 계속 얘기하는 아니면 이제 거기다 노랜딩까지 이렇게 되면 경기가 이제 회복되는 국면으로 접어들었다라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금리가 국채 금리가 장단기 금리가 역전을 해야 될 이유가 없어지거든요. 왜냐하면 앞으로 경기가 성장한다면 인플레이션은 꾸준하게 조금씩 해도 올라갈 수가 있다고 보는 네. 거거든요. 그러면 그게 이제 12월 달에 이제 시장이 확신을 줬다. 물론 이제 올해 이제 뭐 초반부터 조금씩 움직임이 있었지만은 그게 완벽하게 잡히진 않았어요. 그런데 12월 달부터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렇게 딱 보시면 돼요. 지금 기준금리가 4.5%로 내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단기금리는 4.3%로 맞춰줍니다. 더 밑으로 내려갔다가. 그리고 10년물 금리는 4.5%로 조금 더 올라와줘요.
그 다음에 30년물은 4.8%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모기지 금리가 문제예요. 모기지 금리. 예, 여기는 지금 안 나와 있는데 모기지 금리는 6.8%예요. 보통 30년 모기지 금리인데 이것은 이제 고정 금리로 가거든요. 그런데 과거에 보면 모기지 금리 같은 경우는 이것은 이제 그 저당물이 있기 때문에 그 담보물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30년물 국채 수익률보다는 조금 낮게 형성이 되거든요. 그런데 아직도 200bp가 높아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이제 부동산 쪽에서는 조금 이제 시장을 더 지켜봐야 된다. 딱 그 정도 수준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보기엔 지금 앞으로 이제 이렇게 금리가 정상화돼 있다라고 했을 경우에 이제 내년도에 사실 이제 연준의 기준금리 있습니다. 기준금리가 이제 쉽게 내려갈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다고 보면은 아마 당분간 저희가 이제 국내에서 10년물하고 이제 20년물 국채금리에다가 지금 많이 투자를 하셨어요. 지금 많이 투자하셨고 한 2년째 지금 계속 물려 있으시죠? 계속 물리시고 뭐 국채를 이렇게 장기 투자하기는 또 처음이다 말씀을 하시는데 되게 장기 투자를 하고 계세요. 근데 저는 당분간은 아마 국채 금리가 4.5% 내에서 계속 10년물짜리는 움직일 수 있다. 그리고 지난번 같이 경기 침체 얘기 때문에 이 국채 금리가 10년물 장기물 금리가 그 밑으로 내려가지는 않을 거다 이제는. 네. 예, 그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네. 이런 상황이 지속된다면 달러 강세도 계속 될 수 있다. 예, 그것까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달러 강세가 지금 달러 인덱스 108을 넘은 108 넘었습니다. 상황이죠. 네. 이 정도면은 사실 그것 때문에 저희도 힘들어요. 뭐 저희는 뭐 경기 체력도 안 좋아갖고 1,400원이 우리나라가 안 좋다라는 거죠, 우리나라죠. 말씀하신 게. 1,400원까지 올라와 있었는데 거기다가 달러 강세가 더 지속되고 네. 정치 불안까지 생기니까 결국 1,450원까지 올라오는 거거든요. 한국은행이 계속 그걸 지금 막고 있지만은 이게 장기화되면은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지금 그런 문제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반도체 업종의 모멘텀의 변화가 지금 최근 한 2주 사이에 나타나고 있는 사실 근데 주가 차트를 보면은요. 우리가 너무 엔비디아에만 집중해서 그렇지 뭐 마벨 테크놀로지도 그렇고 브로드컴도 그렇고 꾸준히 잘 올랐더라고요. 다 올랐어요. 네. 그러니까 물론 이제 엔비디아의 뭐 200% 상승보다는 좀 덜했지만 이제 어떻게 바톤을 이 친구들이 이어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가 사실 지난주에 가장 많았어요. 이제 엔비디아의 바톤을 네. 브로드컴이 받는 게 아닌가. 네. 이게 첫 번째였고 두 번째는 주말까지 해서 이제 삼성전자도 이제 보조금 확정됐어요. 근데 이게 투자를 좀 줄였더니 보조금도 조금 그렇죠. 줄였네요. 네. 뭐 그건 이미 인텔에서 보여줬으니까 네. 그건 뭐 예상했던 거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제 보조금 또 받으면은 전반적으로 이 반도체 업종, 미국의 반도체 업종에서 구조 조정이 나오는 게 아닌가. 그리고 모멘텀이 좀 바뀌는 게 아닌가. 이렇게 얘기가 나왔는데 저는 뭐 생각보다 이렇게 많이 바뀌진 않겠지만 그래도 좀 모멘텀이 바뀔 수 있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고요. 일단 뭐 브로드컴 먼저 보면은 사실 브로드컴이 안 오른 게 아니에요. 연초 대비해서 맞아요. 보시면은 한 100% 이미 한 올랐던데요? 130% 이상 올라 네. 있었고요. 마지막 한 주 동안에 한 40%를 끌어올려갖고 그렇죠. 170% 끌어올렸는데 브로드컴이 대장주로 바뀐다라고 보진 않아요. 저는. 바뀌진 않고 엔비디아와 상호 보완적 위치에서 AI 인프라를 되게 끌어올릴 수 있는 기회가 된다. 이건 파이를 키울 수 있는 기회가 된다. 파이가 바뀌는 게 아니라 여기 베이컨에서 뭐 파인애플로 바뀌는 게 아니라 이 파이 전체가 크게 커진다. 크게 커진다. 그러면 어쨌든 엔비디아도 계속 성장하고 그쵸, 네. 여기에 브로드컴 같은 경우도 같이 성장하고. 같이 성장한다. 근데 중요한 건 이제 뭐 비교를 굳이 해보자면 엔비디아 대비 브로드컴이 좀 덜 올랐으니까. 더 올랐으니까 포트의 그렇죠. 비중을 생각한다면은 어떻게? 포트넷에서 본다면 사실 브로드컴도 많이 올랐어요, 저는. 그러니까 이미 엔비디아는 많이 올라갔고 조정을 받고 있고 네. 브로드컴은 그동안 못 올랐던 부분들이 일주일 만에 다 올라갔고 저는 이제 조정을 받기 시작할 거다. 그래요. 그러니까 결국 둘 다 조정을 간다. 그래서 조정 기간에 시장을 보면서 저는 두 쪽 다 투자해도 저는 큰 문제가 없다라고 보고요. 그 이유를 이제 말씀드린다면은 이번에 다른 게 아니라 엔비디아가 3분기 실적을 딱 발표했는데 보니까 AI 부스터예요. 그 이름도 뭐 저희가 뭐 전에 듣지도 못했던 되게 특이한 이름의 뭐 상품이 이제 딱 튀어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딱 보니까 이 AI 부스터를 또 이거 왜 이렇게 많이 판매가 됐지? 딱 보니까 VM웨어라는 그 클라우딩 서비스 회사를 이미 2022년도에 인수를 했는데 네. 그 회사가 클라우딩 서비스라 데이터 센터를 막 새롭게 구축하고 신축하면서 보니까 브로드컴 자기 자체에 이 그 AI 부스터를 갖다 쓴 거예요. 근데 그 AI 부스터가 보니까
GPU가 아니라 XPU입니다. XP. XPU는 이제 옥질러리라고 해서 영어로 보조 프로세스 유닛이라는 뜻이에요. 네. 그러니까 GPU는 그래픽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안에 뜯어보니까 사실은 이게 처음 나오는 게 아니라 이미 인텔이 가우디 3 같은 경우는 만들어낸 거예요. 네. 인텔은 NPU라고 그러거든요. 뉴럴이라고 그러거든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뭐냐면은 GPU 같은 경우는 안에다가 HBM 막 12개, 15개를 막 엄청나게 꽂아갖고 속도를 확 높이는 거잖아요. 네. 부스팅을 하는 건데 얘들이 이제 HBM을 최소화하고 대신에 회로 있잖아요. 회로 기판의 효율성을 높여갖고 그런 효과를 추구하는데 당연히 성능은 떨어져요. 떨어지는데 가격이 싸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전력 소모량이 되게 적어요. 네. 그렇다 보니까 현재까지는 그냥 이 GPU는 그냥 포르쉐라고 보면 돼요. 포르쉐. 네. 그다음에 XPU, NPU들은 패밀리카라고 보시면 돼요. 패밀리카. 네, 소나타라든지 뭐 유성 수준이나 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한 집에서 사실은 포르쉐만 10대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뭐 10대 있을 수 있지만 네. 다양하게. 그쵸? 그러면 재정이 내가 너무 힘들어요. 그 집 파산 나요. 제가 포르쉐 세대된 집은 봤는데 네. 그 이상은 안 갖고 간단 말이에요. 네. 그럼 이제 뭐 세컨카 중에서 다른 거라도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GPU는 진짜 우리가 라지 랭귀지 모델 있잖아요. 생성형 GPT를 생성할 때는 이게 필요해요. 사실 네. 그 정도 성능이 필요해요. 근데 요즘 보면 이제 AI 비서들도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제 스몰 랭귀지 모델 정도로 간다 그러면은 사실 그렇게 센 게 필요가 없거든요. 그렇다 보면 이게 뭐냐면은 그동안에 센 것만 필요했는데 이제는 합리적이고 그 전반적으로 이 가격 대비해서 가성비가 좋은 게 필요한 시장이 또 필요하다는 거죠. 두 개 시장이 저는 이제 같이 동시에 커져간다. 이렇게 지금 보여집니다. 그래서 누구는 엔비디아를 대체한다. 제가 보기엔 제품상은 대체는 안 돼요. 대체는 안 돼요. 엔비디아는 엔비디아의 GPU가 갖고 있는 그 특성이 있는 거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브로드컴은 거기에 맞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되다 보니까 결국은 저는 이제 파이가 커진다고 보는 거고요. 그다음에 반도체 보조금 뭐 삼성은 물론 이제 좀 적게 받고 인텔도 적게 받긴 했지만은 네. 전반적으로 이 보조금을 받음으로써 이 시장 자체가 커질 수 있다 저는. 그래서 아마 이제 이 반도체 시장은 전반적으로 파이가 커지는 걸로 가야 될 거고 누가 누굴 대체한다 뭐 아니면 삼성전자가 다시 치고 한다 이런 개념은 아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요. ETF로 그냥 사는 게 낫겠네요. 네 맞습니다. 관련된 ETF 모아가지고 네, 사거나 네, 아니면은 네. 뭐 비중 잘 이렇게 분배해가지고 함께 가는 그런 상황을 만들면 되겠습니다. 뭐 어떤 종목을 사도 미국은 뭐 올해 AI 관련한 기업들 샀으면, 그러니까 올 초에 샀다라는 기준으로 다 수익이니까요. 그게 뭐 100%인지 150%인지의 차이지 다 수익인데 내년에도 근데 이런 좀 강한 상승을 어떻게 월가에서는 좀 전망하나요? 저는 일단은 뭐 중국에 대한 수출 규제라든지 뭐 아니면 EU라든지 뭐 일본 이런 데서 이제 AI 규제 같은 게 막 있어갖고 네. 상대적으로 조금 이제 앞에 이제 악재가 좀 있긴 해요. 그쵸. 하는데 뭐 미국 자체만으로도 저는 충분히 AI 인프라가 더 확대가 돼야 된다. 지금 아직도 부족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예,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은 앞으로 이제 트럼프 행정부 효과 좀 지켜보면서 다시 또 시장이 만약에 방향을 잡는다. 네. 상향으로 잡는다 했을 경우는 저는 일단 이런 AI 인프라라든지 AI 어플리케이션 또 그다음에 빅테크 쪽을 먼저 보시는 게 좋지 않겠냐 이렇게 지금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미국은 이제 크리스마스 전후로 해가지고 거의 약간 폐장을 미리 한 분위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예. 이번 주나 뭐 다음 주 시장이 이게 열려도 열린 것 같지 않은 그런 느낌일 것 같은데 이번 주에 주요 일정은 그럼 뭐가 좀 있을까요? 사실 뭐 따로 딱 눈에 딱히 보이는 건 없어요. 없어요. 예, 일정 제가 체크는 했는데 네. 그냥 요 정도 있더라고만 보시면 될 또 것 같고요. 모르는 거죠. 혹시라도 뭐 주간 신규 수렵 수당 청구고서 갑자기 확 올라갔을 수도 있죠. 연말이니까 다들 노느라. 예, 뭐, 예. 예, 그렇죠. 쉬느라고 청구 건수가 올라갈 수는 있어요. 뭐 신규주택 판매가 갑자기 뭐 확 줄었다거나. 예, 큰 이제 영향은 안 미칠 것 같고요. 네. 그냥 이 상태로 연말까지 그냥 쭉 가다가 그 다음에 이제 새해 되면서 아마 시장이 다시 한번 이제 재평가가 시작될 것 같아요. 저는. 네. 예, 그렇게 보여집니다. 내년도에도 AI 모멘텀은 지속될 거다라는 것이 이제 큰 줄기가 될 것 같고, 네, 맞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이현수 대표님이 이제 뭐 관심 가지고 계시는 뭐 섹터나 월가에서 이야기하는 업종, 금융업종 얘기를 저는 되게 많이 네, 맞습니다. 들었거든요. 네. 금융업종이 사실 좀 금융업 혼자 갖고 얘기가 되는 게 아니라 네. 플랫폼하고 게임하고 같이 그다음에 코인까지 세 개가 같이 들어가고 지금 몰려 있습니다. 게임, 예. 플랫폼, 예. 왜냐하면 코인? 지금 네. 가장 중요한 게 코인이고요. 핵심은요. 네.
코인을 규제 완화거든요. 그럼 코인 시장의 파이가 커지잖아요. 오늘 그럼 파이 얘기 많이 나오네요. 네, 요즘 자꾸 먹는 네. 게 자꾸 나오는데 이제 코인 시장이 이제 사실 미국 ICO를 지금 거의 규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못 하고 있잖아요. 네, 네. ICO 열어주게 되면은 사실 빅테크들 있잖아요. 메타라든지 구글, 뭐 아마존 이런 회사들이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자체 코인을 무조건 발행할 겁니다. 스테이블 코인이 됐든 뭐 플랫폼 코인이 됐든 왜냐하면 그래야 자기의 어떤 비즈니스 왕국을 건설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걸 사실 메타가 리브라를 통해서 하려고 했다가 안 된 거잖아요. 다시 추진될 거고 이 추진하는 과정에서 가장 큰 역할을 하는 데가 플랫폼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게임 회사들도 마찬가지로 다 이쪽 코인 쪽에 지금 다 몰빵이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시작하면은 어차피 지금 게임 머니를 다 코인으로 바꿔버리면 되거든요, 얘들은요. 그리고 메타버스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거기에 결제 시스템을 도와주고, 그 다음에 그 자본을 조달해주고, 그 다음에 이 실물 ETF를 만들어 해주는 데가 결국 금융계거든요. 네. 그러니까 요즘 올라가는 금융계 종목 보면은 블랙록이라든지 이미 ETF 갖고 있잖아요. 네네. 소파이 테크놀로지라든지 비자 같이 이 코인 쪽에 결제 시스템을 제공해주는 회사들 이런 쪽이 사실 더 많이 올라가요. 그래서 저는 본다면 여기가 지금 한패거리다. 그렇다고 보면은 코인 쪽 관련돼 갖고는 플랫폼, 게임, 그다음에 금융주 이렇게 같이 메타버스까지 같이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코인 시장의 규제 완화가 거기까지 파급될 거로 저는 지금 일단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금융을 저희가 전통 산업으로만 생각하는데 네. 그런 쪽 생각하지 마시고 새로운 이제 금융 비즈니스까지 감안한다면은 올해는 제가 봤을 때 이제 금융업 쪽에서 이런 부분들이 되게 크게 치고 나갈 수 있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융업종 내에서도 그러한 새로운 영역에 맞습니다. 대한 예. 발을 담그고 있는 그런 기업들 그렇죠. 위주로 예. 또 금융업 자체도 이제 M&A라든지 네. 파생 상품 이런 것들을 지금 규제로 다 묶여 있거든요. 2023년도 지역 금융 그 은행 파산 이후로 네네. 그 부분들 다 풀어주겠다고 하기 때문에 그동안 안 했던 이제 상업은행보다는 사실 인베스트먼트 뱅킹 쪽이 더 사실 지금 유리한 부분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지역은행들도 중소은행들도 더 지금 혜택을 볼 수 있는 여지가 좀 더 크다는 거죠, 지금요. 알겠습니다. 자, 과연 다음 주에는 이렇게 한산한 시장 속에서 어떠한 이야기들이 펼쳐지게 될지도 궁금한데요. 이번 한 주도 좀 무난하게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글로벌 인터뷰 시간 그레너리 투자자문 이완수 대표 함께했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삶의 격을 높이는 9가지 지혜를 함께 나눕니다. 위즈덤 칼리지 시즌 2 영상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